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매일 꼭 한 번씩은 이곳에서 사연을 들으며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황당한 사연부터 눈물 나는 이야기까지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구나 싶은데요.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이야 당연히 많았죠. 최근에도 아주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수습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들께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사실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고 지금의 남편과는 2년 전에 재혼을 했답니다. 저는 아이도 없이 40대 초반에 이혼을 해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갔어요.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헤어졌기에 남자라면 신물이 났고 무섭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평생 남자와 다시 살아간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죠. 지금의 남편은 제가 남편의 갈빗집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어지게 되었어요. 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신여사, 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나도 마누라가 병으로 죽고 10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소. 내 평생 또 한 번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소. 내가 남은 여생 편하게 지켜주리다. 우리가 정식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벌써 평생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냥 다른 분들도 좋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동안 신여사를 혼자 오래 지켜보고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기 싫어서 나도 용기를 내보려고 하오. 남은 인생도 짧은데 우리 한번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봅시다. 저는 남편을 피하느라 바빴지만 어느새 남편에게 점점 의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6개월 정도 교제를 한 뒤에 바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지만 남편에겐 장성한 외아들이 있었어요. 이미 작년에 결혼도 했고 말이죠.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떨리고 무섭기까지 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좀 덤덤한 성격이라 재혼에 대해 별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 거죠, 뭐. 제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만나셨는데 재혼까지 너무 빠르신 건 아니에요? 요즘엔 그냥 살림 안 합치고 친구처럼 연애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더 많다는데. 그렇게 지내보시면 어때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다 늙어서 무슨 연애며 친구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서 평생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 며느라가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 내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잘할게. 잘 좀 봐줘. 아버님이 우리 집 권력자신데 우리한테 잘 보일 게 뭐가 있나요? 앞으로 제가 잘 보여야겠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신다고 하던데 11살 차이라면서요? 어,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잘 챙겨주셔서 고마울 뿐이지.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거의 쉰데렐라급이신데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 농담이에요, 농담. 며느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긴 거니까 얼마나 달갑지 않겠어요.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도 거의 안 하고 명절이나 생일처럼 중요한 날이 아니면 굳이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식당에 자주 오는 탓에 한 달에 몇 번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저는 결혼을 했지만 갈빗집에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바쁜 시간엔 거의 매일 일을 해주러 가거든요. 남편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멍하니 있느니 가서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도움을 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카운터에서 주로 있었지만 골프를 치러 가는 날에는 나오지 않는데
며느리는 기가 막히게 그날을 알고는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오더라고요. 저 왔어요. 여기 근처 들렀다가 배고파서 밥 좀 먹고 가려고요. 괜찮죠? 그래. 잘 왔어. 지금 너무 손님이 많아서 저 구석에 앉아서 기다려줘. 저기요? 화장실 옆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요즘 며느리인데 구석에 박혀서 먹고 가라는 것처럼 들려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되게 잘해주나 봐요. 아버님 안 계신다고 식당에서 사장 노릇 하시는 게 참...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가족인데 더 사정을 봐줘야지. 그리고 너는 혼자 잤니? 손님들이 오셔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게 맞지. 아, 그냥 갈게요. 내가 뭐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음식점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받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 종업원으로 볼 때는 친절하시더니 사람이 변했네요. 아버님이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런가. 근데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아버님이 진짜 돈 관리에 철저하시거든요. 너무 재산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다 쫓겨나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재산 욕심을 냈다는 거야? 그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아주 어이가 없네. 시어머니 대접 안 하고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하는 거는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말은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우리 남편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야, 뭐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우리 아버님이 갈비집 사장 아니었어도 나이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할아버지랑 결혼했겠어요? 아우,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듣자 하니까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그땐 안 참고 네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할 거니까 입 조심하거라. 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세요? 너무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갈게요. 그래요. 물론 남편이 저의 여생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게 결혼을 결심한 큰 이유이긴 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도 물론 좋고 든든했다고 부정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제가 남편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재산 가로채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식당에서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고 남편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고요. 전 그저 남편과 오래오래 잘 살고픈 사람인데 며느리는 무슨 제가 재산 노리고 남편 잘못되기를 바라는 나쁜 여자인 것처럼 대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걸 보니 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겠구나 싶은 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지내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정도 후에 며느리가 또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오늘은 아버님도 계셨네요. 오늘 골프 가시는 날 아니었어요? 약속 취소됐다. 근데 넌 웬일이냐? 명절에도 여행 간다고 안 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근처 지나가다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려고 한번 와봤죠. 그리고 오빠가 요즘 여기 갈비 먹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갈비 좀 싸가려고요. 저 조금만 가져가도 되죠? 그래라. 여보, 얘 갈비 좀 싸줘요. 넌 어머니한텐 인사했냐? 어머, 거기 계셨네요. 몰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버님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 최고라니까요. 그래, 난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가려던 길이니까 갔다가 성수도 잘 먹여라. 남편이 있을 땐 얼마나 다소곳하게 말을 하는지 저랑 둘이 있을 때와는 아주 딴판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땐 저한테도 깍듯하게 대하는 행세를 하는데 얼마나 가식적인지 몰라요. 역시나 나가는 남편한테는 싱글싱글 웃어대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더니만 저를 돌아보곤 아주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저기요, 갈비랑 곰탕도 한 2인분 싸줘요. 환경오름은 나오니까 일회용 말고 냄비에 담아줘요. 내가 다음에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네 아랫사람이니? 아주 무슨 하인 부리듯이 말하는데 너 이거 안 고치면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버님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지금 바빠서 직원들 다 정신없는 거 안 보여? 사람들 계속 밀려들어서 정신없구만
뭔 곰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너도 얼른 서빙 좀 거들어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뭐야? 나한테 지금 서빙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 참나. 나 이 집 며느리인 거 몰라요? 이 집 며느리니까 한창 바쁠 땐 너도 도와야지. 맨날 와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니? 얼른 저 5번 테이블에서 부른다. 얼른 가봐. 어머, 진짜 기가 막혀. 내가 그쪽보다 이 집에 먼저 시집 왔어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굴 시켜? 아버님도 나한테 한 번도 서빙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그쪽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그쪽이야 여기서 원래 일하던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나는 다르잖아요. 뭐? 그쪽? 이게 진짜? 너 잠깐 나와. 지금 손님들이 쳐다보잖아. 빨리 나와. 뭐 무슨 말을 하려고요? 주차장으로 부르면 누가 겁날 줄 아나? 너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네 시어머니 자리로 들어왔어. 근데 시아버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태도가 확 달라지니? 내가 무슨 네 아랫사람이야? 솔직히 언제까지 가족으로 지낼지 누가 알아요? 아줌마가 내년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다음 달에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까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다던데 무슨 시어머니 타령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 재산 보고 들어온 사람한테 솔직히 상냥하게 대할 순 없잖아요. 뭐라고? 누굴 돈에 환장한 여자로 하나? 그리고 혼인신고 안 했다고 누가 그래? 그럼 했다고요? 불쌍도 하시네요. 암튼 앞으로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요. 그럼 나도 어른 대접은 해줄 테니까. 괜히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골로 가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네가 하도 부려먹는다고 직원들 전부 너 싫어하니까 그만 와. 난 분명 경고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시아버지한테는 알랑방귀 끼면서 호박짓 가면 진짜 확 다 불어버릴 테니까. 기가 막혀. 누군 남편 없나? 나도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해야겠네요. 그 얌전한 척하는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쫓겨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고 말해요, 아줌마. 별꼴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확 가버리고 저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주저앉았어요. 누군가와 소리 지르며 싸운 것도 처음인데 며느리가 저한테 막말을 해대니 비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하도 저한테 갑질을 하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해서 남편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며느리가 지 남편과 아버님 앞에선 얼마나 예교가 많고 사근사근 말하는지 아무래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하고 결판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있었죠.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남편한테 말하기가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괜히 알려서 싸움 나고 하면 더 속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한 적 없는데 딱 느낌이 오더군요.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욕했다면서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네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식당 일을 하라고 해요. 아줌마야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식당에서도 우리 와이프 한 번도 일 시킨 적이 없는데 뭔 짓이에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식당이 너무 바쁘면 도울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니? 그리고 네 와이프가 나한테 더 심하게 말했다. 그건 말 안 하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조신한데 뭔 소리야? 여지껏 욕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어디서 이간질을 시켜.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었더니 진짜 안 되겠네. 잘 살던 우리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당장 꺼져요. 우리 아버지한텐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나가라고. 너야말로 말 다 했니?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건 진작 알았다만 어떻게 네 아버지랑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쪽이 뭔데 우리 와이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쪽 때문에 아기 안 들어서면 책임질 거야? 지금도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힘든 사람인데 왜 괴롭히냐고. 우리 아버지한테서 당장 떨어지라고. 아들은 한참을 악을 쓰며 저한테 심한 말을 하고는 멋대로 끊어버렸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과의 대화 녹음한 걸 남편에게 모두 들려줬죠.
모든 걸 듣고 남편의 얼굴이 하얘져서 손을 부들부들거리더군요. 내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만은 감히 내 뒤에서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내가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까 봐 그랬죠. 나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고 내가 더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나를 무시하고 이젠 아들까지 막말을 해대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이것들을 그냥 절대 가만 안 두겠어.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나중에 내가 재산 다 물려주면 나한테도 똑같이 막대하겠지. 지금이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마음 푸시게. 당신이 얼마나 나랑 식당에 진심으로 하는지 난 다 알아. 외동아들 녀석을 엄마 없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너무 없어. 다 내 탓이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둘이 영문도 모르고 생글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웬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님,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할까요? 아버님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남편은 며느리와 아들을 한 번씩 노려보더니 제가 녹음한 걸 틀어놓았어요. 지 목소리를 알아들은 며느리와 아들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버님, 이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 여자, 아니, 저분이 저한테 먼저 화를 냈고 식당 일을 하라고 막 그랬어요. 너는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머니란 소리를 전혀 안 하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라고 똑바로 부르지 못해? 아니, 고모가 그러시던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다던데요. 그럼 어머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혼인신고 안 했다고 누가 그래? 내가 확인시켜주랴? 자, 봐라. 남편은 안방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가져다가 보여줬죠. 사실 남편한테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혼인신고하는 걸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최소 5년은 그냥 살고 나중에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귀찮아서 그냥 안 했다고 한 모양인데 사실 우리는 살림 합칠 때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답니다. 아니, 고모들이 그렇게 나중에 하라고 말렸다던데 그새를 못 참고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당장 하자고 꼬셨죠, 그쵸? 아버지, 그 나이에 지금 여자에 미쳐서 제정신 아니시네.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하시려고.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당장 나가. 네 잘못 인정하고 싹싹 빌지 않으면 난 너랑 오늘부터 인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나가려면 못 나갈 줄 알아요? 그래요. 나도 아버지 꼭두각시 노릇하기 신물나요. 식당도 하나 줬으면 그만이지.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참견만 해대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여자 하나 때문에 아들이랑 등지겠다 이거죠? 저 여자 잘못 들여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가네. 이 자식이 진짜 끝까지 정신을 안 차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철썩 때려버렸죠. 아들은 남편을 쏘아보더니 지 마누라 손목을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졌죠. 며느리가 아들 손을 팍 뿌리치고는 남편 앞에 넙적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로 깍듯이 모실게요. 제발 영 끊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당장 나와. 이제 이 집엔 발도 붙이지 말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아버지 그늘 아니면 뭐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래. 개뿔 능력도 없어서 아버지 식당 분전받아서 간신히 하고 있는 주제. 당신은 아버님 없으면 끈 떨어진 연이야. 그런 당신 뭘 믿고 내가 살겠어? 아버님이랑 연 끊으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며느리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남편과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아들은 이제야 재산 보고 결혼한 게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차렸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지 와이프를 노려보더군요. 지 와이프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또 손을 확 쳐버리고 남편한테 비는 걸 보더니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답니다. 지 남편이 나가던지 말던지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주 가증스런 눈물을 계속 흘려대더라고요. 모든 일의 원흉이 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전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요. 인연 끝낸다는 말 취소해 주세요. 그전엔 안 가요. 너도 참 독하다. 네 남편 저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돈 떨어질까 봐 이러고 있는 거니? 어이없게도 제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한테만 절절 울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거의 2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었죠. 참다 못한 남편이 다시 거실로 가서 소리소리 쳤어요. 너 내 말이 우스워 보이냐? 당장 꺼지지 못해? 지금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다. 내가 지금 장난인 것 같아? 며느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결국 주춤대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며칠 후에 저한테 메시지를 띡 보냈는데 다 제 잘못이니까 나한테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모양인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날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 얘는 어떻게 해도 반성을 안 할 것 같았죠. 저는 결국 그동안 숨겼던 비밀을 남편과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여자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으려고 하면 흠칫 놀라면서 빼내기 바쁜 게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아들은 아이를 무척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갈빗집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지 친구들 2명이랑 깔깔 웃어대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 또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려먹으며 지 친구들한테 으스대고 있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수다 떠느라 제가 온 걸 전혀 눈치 못 챘더군요.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것들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네. 그때 진짜 우리 세상이었는데 그때가 그립다야. 그때가 그립긴. 너는 지금의 전성기다야. 아니 어떻게 갈빗집 아들을 잡았어? 아니 아직 저녁도 아닌데 손님이 바글바글하네.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으겠다야. 그러게 우리 고딩 때 생각난다. 맨날 학교 안 가고 애들 삥 뜯고 그래가지고 담탱이가 도대체 니네는 커서 뭐 될 거냐고 한심해했잖아. 근데 얘를 봐. 완전 취집 성공이네. 그 담탱이보다 얘 남편이 훨씬 돈 잘 벌걸? 어떻게 꼬셨어? 내 친한 친구랑 아는 사이라 몇 번 봤는데 나한테 아주 뻑이 가가지고 사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사실 내 남편 완전 찐따거든. 얼굴도 못생기고 진짜 내 스타일 아니어서 그냥 갖고 놀라고 했는데 세상이 지네 갈빗집이라고 여길 데려온 거야. 그래서 바로 꼬셔서 결혼했지. 나야 남자 후리는 건 뭐 고딩 때부터 도가 텄잖아. 역시 이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를 많이 만나면 애들이 결혼 잘한다는 말이 딱 맞는다니까. 시아버지도 너한테 엄청 잘해준다며? 당연하지. 남편이 원래 그냥 회사 다녔는데 그깟 푼돈으로 무슨 돈을 버냐? 무조건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아버님 졸라서 분 좀 내달라고 내가 아양 좀 부렸더니 바로 식당 내줬잖아. 근데 남편이 장사머리가 없나 봐. 여기만큼 장사가 안 되네. 그래서 아버님 은퇴하라고 하고 여기를 좀 맡게 해야겠어. 어머, 얘 야만 큰 거 봐. 돈 좀 만지더니 완전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네. 너 저번에 옷 쇼핑몰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거 남편 지금 살살 꼬시고 있어. 아무래도 초반에 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려고. 아우, 근데 갑자기 재혼을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그 늙은 여우가 중간에서 재산 가로챌까봐 너무 걱정돼.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 좀 없나? 네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으면 재산 확 몰아주지 않을까? 아우, 싫어. 솔직히 살도 닦기 싫어. 너 내가 얼마나 얼굴 보는지 알잖아.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애를 갖냐? 그리고 남편 얼굴 닮으면 어쩔 거야. 애가 완전 불쌍하잖아. 평생 그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약 먹고 있잖아. 야,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몇 년 안에 이혼각인데? 내가 미쳤어?
이 집에 돈 떨어질 때까진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야지. 내 남편은 지금도 내 한마디에 꼼짝도 못해. 아씨, 지금까지 내 세상이었는데 늙은 여우가 꼴에 또 시어머니라고 자꾸 태클 걸어서 짜증나 죽겠다니까.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는 이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죠. 제가 종업원이던 시절부터 며느리가 워낙 갑질하고 싸가지 없이 굴어서 사실 그 속을 다 꿰뚫고 있었는데요. 정작 남편과 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했었죠. 남자들은 며느리의 가식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 진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걸 다 본 남편이 깊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바보 같은 놈, 같이 살면서 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여지껏 저런 애를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나도 며느리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 일단 성수를 좀 불러야겠어. 근데 아무리 남편이 전화를 해도 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어떡해요? 당신 그 동영상 성수한테 보내봐. 제가 동영상을 보내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아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자식아. 처음에 결혼한다고 10원 한 장 없는 애 데려다가 혼수까지 네가 다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결혼하면서 지가 본다고 텔레비전 하나만 달랑해오는 게 말이 되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려왔는지 원. 그런데 걔 하는 꼴을 봐라. 넌 진짜 모르고 있었냐? 여보, 얘가 제일 놀라고 힘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들은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말할 게 있다. 몇 달 전에 홀 매니저가 나한테 며느리가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그냥 무시했었는데 네 엄마랑 그런 일이 있고는 내가 CCTV를 다 돌려봤더니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네 엄마랑 내가 없을 때 와서 5만 원짜리 몇 장씩 쓱쓱 빼가더라. 아버지 식당에서도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식당에 와서도 카운터에 손을 대서 제가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런다고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이 모저리 같은 놈, 그것도 마누라라고 끼고 돌았어? 당장 이혼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 며칠 후에 며느리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찾아왔죠. 제가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가 남편 앞에 무릎을 철퍽 꿇었었어요. 아버님, 제발 성수 씨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이혼하자더니 제가 절대 못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오늘 이혼 소송을 한 거 있죠? 아버님, 성수 씨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갑자기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성수가 왜 이혼하자고는 말을 안 하더냐? 네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아직도 남편 탓을 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요?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집안일을 소홀히 했어요? 남편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되냐고요?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 좀 불러다가 혼내주세요, 아버님. 네가 뭔 잘못을 한 건지 아직도 모르는 거냐? 새어머니랑 좀 다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새어머니도 잘못한 게 있는데 저만 이혼당할 순 없죠. 그럼 아버님도 이혼하세요. 아이고, 머리야. 어디서 이런 게 집안에 들어왔어?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죠. 아주 표정이 차가운 게 며칠 전과는 얼굴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이혼하자니까 여기 와서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네가 고등학교 일진인 줄 아냐? 아무 데서나 억지 부리면 다 될 줄 알아? 알고 보니까 나한테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대학 나왔다더니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 결혼 전까지 취직 한 번 못하고 남자나 후리고 다니기로 유명했대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애한테 속아서는. 여보, 그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결혼 생활에 학력이 그렇게 중요해?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돌아봐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이걸 좀 봐라. 저는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며느리한테 보여줬죠. 그 당당하던 며느리가 동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여보, 이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냥 생색 좀 내려고 말한 거야. 내 진심이 아니라고.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이해해줘. 웃기고 있네. 내가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뭐? 못생겨서 안 낳는다고? 약을 먹고 있다고?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단 줄 알아? 내가 사람 시켜 알아봤는데 그깟 학력만 알아냈겠냐? 너 내가 사준 차 담보로 3천 대출까지 받았다며? 거기다 최근엔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까지 알아보고. 너 이거 범죄인 건 아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한 달에 500씩 갖다 주는데 그걸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아? 나도 당신만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해보려고 쇼핑몰 해보려면 돈이 좀 필요했어. 당신이랑 잘 살려고 그런 거잖아, 여보. 그래서 쇼핑몰 차린다고 대출 받아서 홀랑 니네 집에 갖다 줬냐? 매달 나 몰래 친정에 100만 원씩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니네 집 워낙 못 사는 거 아니까 그냥 눈 감아 줬던 거야. 나는 진짜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돌아온 건 네가 나 병신이라고 조롱하는 거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매일 아침마다 밥도 잘 차려주고 식당도 도와서 일할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게 굴었던 거 제가 다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주 서럽게 울면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손을 확 뿌리쳐버리자 아들 발목을 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죠. 여보, 제발 이혼은 안 돼.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될게. 그동안 당신 속인 건 진짜 미안해. 그래도 평생 함께 한다면서. 결혼하면 당신이 호강시켜 준다며.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내가 더 좋아해서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래도 집도 내가 해오고 혼수도 내 돈으로 다 해줬어. 우리 아버지랑 친구들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욕해도 그렇게 밀어붙여서 해줬더니 네가 우리 집을 우습게 알고 돈까지 훔치는 거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구구절절 걔한테 얘기해줄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소송 시작한 마당에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 그건 내 명의 아파트고 내 아들한테 준 거다. 네가 식당에서 몇십만 원씩 계속 돈 훔쳐온 거는 내가 이미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 오면 조사를 받든지 형을 살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절도죄를 신고를 했다고요? 아버님, 가족 간에 급하면 잠깐 돈 갖다 쓸 수도 있지. 그걸로 어떻게 며느리를 신고를 하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차라리 나한테 와서 사정이 이러니 돈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줬겠지. 어디 도둑녀처럼 몰래 와서 훔쳐간 주제에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 한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성수야, 쟤 끌어내라. 아버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거봐, 저 여자 들어와서 다 이사달이 난 거라고.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니까요. 저 여자도 조사 좀 해보라고요. 난 절대 이혼 안 해. 안 한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복도로 끌어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울면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자 같이 나갔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살다 평생에 집에 경찰까지 다 불러보고 늙어서 아주 마가 꼈구만.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해다 바친 걸 생각하면 배가 꼬여서 잠이 안 오겠어.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며느리의 절도죄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죠.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징역을 살 판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젊은 앤데 징역까지 살게 하는 건 너무해요. 그냥 합의해 주세요. 당신도 진짜 합의 안 할 생각은 아니죠? 마음 같아선 확 그냥 감방 보내버리고 싶어.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이 괘씸해서. 남편은 결국 합의를 해줬고
며느리는 500만 원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 이혼 소송도 2달 만에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혼 판결이 난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이혼 판결 났고 제가 위자료 받고 끝났습니다. 뭐 계약해온 게 없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요. 재판장 와서 지 변호사랑 이혼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변명을 늘어놓는데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래, 네가 마음고생 심했겠다. 이제 다 끝났으니 너도 좀 마음 추스려라. 그래, 네가 지금 제일 힘들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나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잠이 안 와.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걔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 받아주고 그냥 덮고 가려고 한 거죠. 어머니가 재혼하고 날마다 재산 지켜야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랑 아버지 사이 이간질 시키고 제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어머니한테도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 사람과는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잘 지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거 알고는 그냥 남았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야. 다 이해해. 네가 제일 힘들었겠지. 어쩌면 좋니? 너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다. 앞으로 걔가 너한테 연락해도 절대 만나거나 전화 받아주지 마라. 알았어? 그리고 분점 장사도 잘 안 되니까 그걸 접고 본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해라. 이제 네가 물려받아야지. 나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번 일 때문에 기력이 없다. 앞으로는 그냥 은퇴하고 이 사람이랑 놀러나 다니련다. 그렇게 아들이 갈빗집을 물려받았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가끔씩 보러 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바쁜 걸 아니까 진짜 바쁜 날에는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있을 땐 아들과 밥 한 번 같이 못 먹었는데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아들이 살갑게 안부 전화를 해줄 만큼 친해졌네요. 주말엔 종종 집으로 와서 세 식구가 함께 식사도 자주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있을 땐 명절에도 같이 모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세 식구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흐뭇하더라고요. 장 매니저 말 들으니까 걔가 아직도 식당에 가끔 찾아온다며? 그게 진짜냐? 그 요망한 걸 어쩔고? 네, 제가 핸드폰 번호 바꿨더니 식당으로 전화해서 저한테 울면서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 때도 많아요. 식당 찾아오면 매니저님이 저 없다고 칼같이 차단해줘서 지금까지 마주친 적은 없어요. 장 매니저가 아주 큰일을 해주는구나. 그 화상 또 찾아오면 그냥 경찰 불러라. 그거 하나 때문에 식당을 옮길 수도 없고 아주 골칫거리구나. 시간 지나면 이젠 안 오겠죠. 걔가 그럴 때마다 저도 진절머리 나네요. 걱정 마세요. 걔랑 다시 합칠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한테 하도 질려서 당분간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 식당이 너무 바빠서 개인 시간이 별로 없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아물면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아. 그리고 아직 젊은데 혼자 살면 되겠니? 그러게요. 어머니 보니까 참 좋은 여자도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식당 일 도와주시니까 진짜 든든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고 싶네요. 아버지는 늙음하게 좋으시겠어요. 이놈의 아비를 놀려? 그래, 너도 얼른 좋은 여자 찾아봐라.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씨를 봐야지 이 녀석아. 이제는 시간이 꽤 흘러 어느덧 이혼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상처가 많이 아문 듯한 아들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아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는데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서로 함께 도우며 인생을 가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이 끊이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면 그건 결국 다 자기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이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이 당한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여기서라도 이야기하고 한풀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로 어릴 때 남편을 만나 여태껏 금슬 좋게 지내고 있죠. 그런 남편도 시댁에서는 사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나이차 많이 나는 형님들이 셋이나 있고 지금 70대 중반이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애지중지 오냐오냐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댁에 와보니 정반대였어요. 늦둥이라 가장 사랑받을 법한데도 집에서는 남편만 오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는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지만 시부에게만은 애정을 듬뿍 받았어요. 시부가 매번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어렸을 때와 똑 닮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 탓에 남편에게 애정이 더 깊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정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노환과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집안은 점점 남편과 저에게는 가시밭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남편은 처갓집에 좀 더 정을 붙이더라고요. 저희야 환영할 만한 분위기였죠. 딸만 둘이 저희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각에 소소한 일로 남편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에게 의지해주는 부모님의 행동을 기분 좋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자식 같다고, 어른들이 의지하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도 불러주시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정말 착한 남편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남편의 형님들은 하나같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당해보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같이 있어도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시모가 더 심했죠. 남편이 뭐라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시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시댁을 이해해보려 애쓰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시모와 형님들 뒤를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시댁 친척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어요. 워낙 친인척이 많은 집이라 결혼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가족들끼리는 또 자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모가 들고 온 핸드백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보니 시모 가방이 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착용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300만 원 좀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드리게 됐어요. 물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사드린 거라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기뻐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친척 모임이었는데 시모가 제가 선물한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시댁으로 함께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선물한 가방은 마음에 안 드세요? 조심스러운 제 물음에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걸 발견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시모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뭐가 없어 보였길래 그런 소리를 하신 걸까 싶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더 어이없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방을 안 샀겠어? 그런데 나한테 가방을 선물했다는 건 내가 거지꼴처럼 보였으니 네가 선물을 한 거겠지.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들인 거 아니고 저번 친척 결혼식 때 어머니 가방이 너무 해진 게 보여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심이나 사야 하니?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돈 자랑이야? 가만 두고 보니까 네 시어미가 거지처럼 보이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가방 사드릴 때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사드렸고 듣기 싫다. 그딴 변명 들으려던 거 아니거든? 네가 사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 결국 시모가 옷장 안에서 꺼낸 건 제가 사드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탁 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태껏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주섬주섬 줍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가방의 짝퉁이더라고요. 저는 가짜 가방에 살짝 당황해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가방 누구한테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빌려줬으면 왜?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이거 제가 드린 가방이 아닌데요. 제 말에 놀란 건 시모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내 안색을 바로 하더니 말하더군요. 난 한 번도 안 썼어. 그거 큰며느리한테 빌려줬었는데 아니, 친구 아들 결혼식 때 쓸 가방이 없대서 빌려줬지. 저는 그 길로 바로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어머님한테서 가방 빌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형님한테 빌려주셨다던데요. 아하, 그거 빌렸었지. 그런데 왜? 어머님이 그 가방 안 쓰신다고 돌려주셨는데 제가 선물한 가방이 아니라서요. 제 거는 진품이었는데 이건 가품이거든요.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아니, 가만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슨 도둑으로 몰아? 네가 처음부터 가짜 가방 줘놓고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래서 무섭다니까. 어떻게 큰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버릇이 없어도 정도껏이지. 그런데 큰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도리어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사람을 거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 가방까지 줬니? 기가 막혀서. 그래, 가짜 줘놓고 생색내니까 기분이 좋았어? 어쩐지 그 가방 들고 다니기 싫다 했더니.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 가방은 진짜였어요. 짐작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과 큰형님을 시댁으로 불렀고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일이 왜 큰일이 됐냐면 큰아주버님이 알게 됐거든요. 결국 아주버님이 집에 오셔서는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 배운 거 없는 티내면서 윗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그 가방이 가짜면 네가 가짜를 가져온 거지, 어? 새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웃기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비싼 가방이랍시고 어머님한테 가짜 가방 주면서 생색내려고 했었어. 누구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꼴 같지도 않게 시어른 거지 취급한 게 누군데? 아주버님들이 다 모이니 아주 파티가 났더라고요. 제 욕하는 파티요. 이 기회다 싶었는지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가만 듣다 보니 시모에게 거지 취급 어쩌고 말을 린 게 이 아주버님들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모 눈에 들어오려고 돈지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제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진짜 남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시모의 조카이자 남편의 이종사촌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부터 거기 전화를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나야. 우리 와이프가 사간 그 가방 말이야. 그거 혹시 가짜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매장에서 직접 산 거고 내가 직접 차까지 몰아줬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그 가방이 지금 가짜라고 누가 우기는데 네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뭐? 고모, 제가 그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날 포장도 내가 하고 차도 몰아줬어. 중간에 바뀔 틈도 없고 바뀔 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거 들고 고모네 집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글쎄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갔다니까요. 그럼 며느리 요새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남편의 이종사촌은 제가 가방을 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증언에 저는 누명을 벗었고요. 그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끄럽던 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니까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바빠서 바로 못 갖다 드렸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과정에 집에 있는 비슷한 가방이랑 헷갈렸나 봐. 큰형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당연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과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긴 건 도리어 이 상황에서 저를 더 몰아가더라고요. 에이, 그러게. 왜 집에 그딴 비싼 가방을 사와서 이 분란을 일으켜? 돈지랄을 하고 싶었으면 혼자 조용히 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비싼 물건을 선물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럿이서 어린 제 와이프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너야말로 계집년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형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리야? 따지고 보면 다 그 가방 탓 아니니? 네 와이프가 그거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남편의 절망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가족이 있어요? 선물을 줘도 날리고 시어머니 선물을 가져다 쓰고는 갑이 가짜를 돌려주지를 않나. 아니,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잘해줘도 싫으신 거면 이제 앞으로는 관여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가방 탓이라니. 가방은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어서 진짜 가방 가져오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모는 다시 들끓어 여기 쓰지 못할 욕을 해댔고, 큰형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차에 가서는 곧 제가 시모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가져와서 툭 던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다며 선언하듯 말을 던지고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모와 만나지 않게 되어 도리어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 가방을 중고로 팔아서 나온 돈에 제 돈 좀 더 보태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카톡 푸사에서 봤는지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넌 뭔데 우리 아들 돈으로 돈지랄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답해드렸어요. 제가 벌어서 쓴 제 돈이고 그 가방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셋째 형님이 계셨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하는 말도 진짜 웃겼죠. 아무리 시댁에 화난다고 해도 명절은 꼭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일할 사람 없으니까 꼭 와서 거들어. 딱 보니 혼자 일해야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시켜 먹으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 뿐인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남편도 가지 말자고 이야기 다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명절 때 남편과 함께 시부를 보러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셋째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요? 제 일도 바쁜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와는 인연을 딱 끊게 됐지만 시부와는 여전히 따로 문병도 가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1, 2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오늘 가족들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여태껏 안 와? 많이 바쁘냐?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뭐? 왜 연락을 못 받아? 내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 분명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래. 연락이 안 갔을 줄은 몰랐네. 혹시 지금 시간이 되면 집에 좀 와보거라. 뭔가 눈치를 채신 듯 화가 난 시부의 음성이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저녁을 빨리 먹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이미 뭔가 한바탕 한 듯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3명의 아주버님과 3명의 형님들, 그리고 시모가 한꺼번에 저희를 무척 짜증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차피 오지 않던 시댁이라 별 상관없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 요새 많이들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10년 살까 말까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재수 없으면 당장 죽을지도 모를 나이고. 시부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시부의 말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배분의 막내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을 개떡같이 알잖아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집에서 비싼 가방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게다가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유산을 나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하게 배더라고요. 남편은 이제까지 차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차별받게 됐다는 생각에 완전 분노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진정시켰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점점 들을수록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정신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알아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탐내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삼형제가 나란히 저희 부부를 욕하는 와중에 시모는 우리 부부 것만 쏙 빼고 음료와 간식을 내왔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죠. 결국 첫째 형님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버지, 막내는 재산 분배해서 빼야 해요. 쟤네도 재산 준다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제사 못 지내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한테 줄 돈이 어디 있다고 매번 막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에서 화가 난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아니, 재산 탐내는 하이에나가 누군데 우리더러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왔고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상에, 하이에나? 그러는 당신들이 하이에나지.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흉내내고 있으세요? 여보, 진정해.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저 빼고 나머지 형님들한테 어머님 가지고 계시던 재산 다 나눠준 거 아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껏 그에 대해 말한 적 한 번이나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새 형님의 얼굴은 썩은 동태가 됐고 시부는 그 말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니, 그 재산을 왜 멋대로 애들한테 물려줬어? 당신 미쳤어? 그 재산이 당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맡긴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떡해요. 애들이 다 힘들다고 난린데. 결국은 애들한테 물려줬어야 할 돈들인데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막내만 빠졌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도대체 이 세 놈들한테 왜 나눠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첫째가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줬고, 둘째는 주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줬죠. 그리고 셋째는 아시다시피 애가 약해서 얼마 전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수입이 영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형님의 사업은 적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느라 빚을 지기는 했지만
시모가 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해서 그 돈마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님은 아픈 데가 없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솔직히 연락하며 지내지는 않아도 형제간이니 이래저래 소문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고 남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듯하니 이젠 절대로 어머니와 형님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잘할게요. 저거 봐라. 아버지 재산 탐나서 아부나 떠는 꼴 봐. 네가 그래봐야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못 받게 할 거야. 마누라랑 수준이 똑같지? 마누라는 명품 가방으로 시어머니 환심이나 사려 하질 않나? 지는 아버지한테 아부나 떨면서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한 번만 더 형제끼리 싸우면 당장 첫째 너부터 재산 분배해서 빼버릴 거니까! 결국 꽥소리를 지른 시부의 말에 형제들이 조용해졌죠. 시부도 저도 이 분위기를 보고 기가 막힌 표정만 지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관여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그랬듯이 쭉 저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 그런다고 내가 후회할 줄이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널 아들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까. 결국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을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제 속이 이렇게 답답한데 남편은 어련했겠어요?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집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그 뒤로 한 1년은 시모에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시부와 만나서도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 안 했고요. 솔직히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좀 더 지나서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시모와 요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여전히 없는 사람 취급이었고요. 시모와 함께 온 사람은 시모의 상황이 힘들게 됐다며 저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아들 집을 안다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손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손목은 3개월 좀 더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야 병원비 받고 어르신 잘 모시면 되는 건데 그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 보호자분으로 등록되신 분은 둘째 아드님이신데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보호자분을 찾아왔어요. 어르신이 막내 아드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병원비랑 보호자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댁과 연 끊었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것도 어머니셨고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실 말씀은 아니실 텐데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을 아들 취급 안 하겠다 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요양원 직원은 무척이나 간곡한 표현과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직원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가득해지더니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랑 이야기할 거 없다. 나는 아들이랑 이야기해야겠어. 들어봐라 얘. 둘째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그놈이 연락을 안 받아. 첫째 놈은 내가 전화하니 모르는 사람 취급이고 자기는 내 자식이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셋째는 자기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며 자기 같은 처지에 노인 하나 더 맡으면 자기가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지 뭐냐. 이 썩을 것들이 아주 지 어미를 호구로 봐. 울분에 가득 찬 시모의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고 저는 기가 안 차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내 명의의 집까지 홀라당 팔아먹었어.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아먹었더라. 이 되먹지도 못한 것들이
나 입원시킬 때 이미 잔머리 굴려서 생각해둔 게 틀림없어. 막내야, 너희 형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찾아온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응? 결국 평온한 남편 대신 제가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와서 내 아들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어머님, 사고는 형님들이 다 치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세요? 아주버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형님들께 연락해 보시던가요. 그때 어머님이 이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셨을 때 이미 저희들과의 인연은 끊겼다고요. 좋다고 꺼지라고 한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형님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냐고요? 또 네가 문제야. 네가 내 아들 옆에서 아들한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탓에 이렇게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막내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고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다. 엄연히 내가 먹고 입히고 재워줬으니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그 아들을 차별하고 내친 건 기억도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아들 취급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구는지. 이렇게 밀어붙이니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은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내 재산 다 빼내갈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예 생판 모르는 남 취급이야.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몸에서 빼갈 것 없으니 아예 정신 나간 치매 환자 취급이나 하고 나쁜 것들. 내가 그 돈을 지들한테 왜 줬는데?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밀린 병원비는 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보호자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까지는 못 모셔요.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연락해서. 장인 장모는 모시면서 나를 못 모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나를 안 모시고 저쪽 집안 사람들을 모시는 거야? 왜 네가 남의 부모를 모셔?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너희 부모 모시도록 만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이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님하고 연 끊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 어머님이 얼씨구 좋다구나 하며 우리 내칠 때는 이런 미래를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망할 년을 봤나? 네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은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을 형님들께 물려준 것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건 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차별받은 건 절대로 못 잊어요. 사랑도 못 받고 컸는데다가 영까지 끊자고 합의 다 본 마당에 이제 와서 부양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자식 취급할 때는 이런 일 생각도 못 하셨겠죠. 어차피 저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많이 공들인 형님들한테나 가서 부양 이야기 꺼내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죠. 형님들한테 재산 퍼주면서 부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킨 건 형님들이지 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매번 무슨 일이든 저를 빼놓고 형님들만 데리고 가고 형님들에게만 사주시고 형님들에게만 말 걸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아들 취급 안 해서 부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밀린 병원비 내드리는 걸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어.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한참을 잘못 살았어. 지들은 다 혼자서 큰 줄 알지. 내가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집에 있게 해줬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오냐,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 그래, 너 혼자서 아주 잘 살아봐라. 그렇게 화를 버럭 낸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연세에 참으로 정정한 그 모습에 함께 온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원에게 밀린 병원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계좌와 금액을 받았어요. 대신 앞으로 이쪽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둘째 형님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던 시모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락 말고 지내자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둘째 형님께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밀린 병원비 내가 냈는데 앞으로 나는 시모 신경 안 쓸 거다. 호적에서 파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재산은 전부 형님들이 가져갔으니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만약 또 자기한테 어머니가 오시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 형님들 못 가져가게 막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남편이 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시모에게 바로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거기가 있냐고, 요양원에 있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며 시모를 아예 쪼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희가 다 연락을 씹으니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모를 당한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눈물 한 바가지 흘려주시고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속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남편에게 잘해줬으면 이 착한 남자가 효도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와서 아들이라며 되돌리려 해도 이미 상처받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그 뒤로 또 시모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다행히 병원비도 잘 내는지 어쩌는지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고요. 시부와는 자주 왕래하는 저희가 뜻밖의 사실을 접한 건 어머님 일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건지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버님이 직접 아파트 명의를 저희 앞으로 변경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바람에 네 엄마가 비뚤어진 거니 내 탓이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너한테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르면 기른 정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무덤까지 갖고 가려다가 그냥 가면 네가 평생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고 있을까 봐 내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이복자식이었는데다가 바람을 피운 시부와 똑같이 생겼으니 시모가 더 싫어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게 돼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시모와 진짜로 피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개운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딴에는 천륜이니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재회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네 결혼식에서요. 저희는 결혼식에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웨딩홀 근처에 식사하러 나온 김에 호텔 근처 야외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하필 호텔에서 우연찮게 고모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고모님과 함께 있던 게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은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에 와 있더라고요. 고모는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남편에게 이왕 만난 거 식장이라도 왔다 가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식사는 안 하더라도 축의금은 주고 오자며 홀 안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그때 친정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남편도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시모와 연을 끊었다고 고모님 같은 다른 친척분들과 연을 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웨딩홀로 향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모와 맞닥뜨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형님들이 잘 모시고 있으신가 봐요. 시모는 저의 인사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돈만 내고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말하더라고요. 어휴, 너희 형님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가 부탁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아주 연락도 없고 이번에 결혼식장 온다던데 내 한마디 해주려고. 저는 솔직히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먼저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하던 고모님이 갑자기 새 형님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 화장실 근처로 데리고 가서는 형님들에게 한 소리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니들 보려고 여기 결혼식장까지 와 있을 줄 몰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를 고모한테 맡겨놓은 자식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다 받았다고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양 안 하려고 안간힘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와 남편은 그 대목에서 좀 놀랐죠. 저번에 남편이 시부말을 꺼내고서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돈만 내고 여전히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면회도 안 가고 사람을 계속 그렇게 가둬놓으니 결국 시모가 시부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시모를 좀 봐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형제들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고모의 한마디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은 모두 시모를 외면하며 모르는 일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니, 고모는 외부인이면서 남의 집안사에 왜 그리 간섭이에요? 엄마 모시고 있다고 그거 하나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면 크게 곤란하죠. 저희도 요양원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빼온 게 고모잖아요. 내가 빼왔어? 니들이 병원비 또 밀리는 바람에 내가 돈 내주고 내가 데려온 거지. 너희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굴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모실 거야 말 거야? 내가 모시면 나는 너희한테서 돈 다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고 요양원에 맡길 거면 돈이라도 똑바로 내던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게 뭐하러 어머니 데려가셔서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터진 건 고모님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형제 셋이 나란히 나를 물먹일 수가 있어? 너희들 내가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전화하라며 미뤘지? 그리고 며느리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바쁘고 뭐 돈 나갈 일 있으면 돈 없다며 돈 원할 때만 찾지 말라고 소리 빽 지르고. 너희가 인간이야? 인간 탈을 쓴 짐승이지? 그래, 나한테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나니 이제 이 늙은이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쓸모가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일이 아니었어. 막내 하나한테 다 물려주는 건데. 봐라, 지 부모도 아닌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며 살고 있는 걸 봐. 내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아냐? 나한테 잘하겠다고 입으로만 백날 이야기하는 너네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막내한테 투자했어야 했어, 이 망할 놈들아. 결국은 시모의 분노가 터져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또 그들대로 골이 날 대로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으시면 막내한테 가세요. 가시면 될 거 왜 우리한테 와서 들러붙으려고 하시냐고요. 좋은 자식 있으면 좋은 자식한테 가면 되시지. 아, 저번에 연 끊으시면서 절대로 안 본다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세요? 그리고 막내도 생각이 있으면 어머니 받아주겠어요? 저희랑 다 같이 대놓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셔놓고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직 있어. 그거는 너희한테 절대로 안 주기로 했다. 벌써 수령인까지 싹 다 바꿨거든. 내 사망보험금. 시모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의 눈빛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님들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우리랑 같이 가세요 하며 곡소리를 내는데 이건 뭐 거의 꽁트였죠.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웃긴 연극 찍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보통 뻔뻔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 꼴을 보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을 한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고모가 한 말씀 던지셨어요. 사망보험금 하나에 다시 또 이렇게 부모님 사랑이 샘솟냐? 언니,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한 거유? 이 눈들 좀 봐. 세상에 그렇게 모셔가라고 할 때는 왜 자기들한테 떠넘기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보험금 한마디에 아주 효자가 셋이나 생겼네. 말해봐요. 어떻게 키우면 저런 불효자를 셋이나 만드는지. 고모님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 사망보험금 단어 하나에 시모를 무시하고 이쪽 저쪽 보내기 바빴던 형제들이 아주 효자가 돼서 내가 모시네 너는 안 되네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친척 결혼식이다 보니 남편 친척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자리라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친척들이 혀를 차며 시모와 새 아주버님께 한 말씀씩 던지더라고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자네 자식들은 없다 생각하는 게 낫겠네. 저거야 원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지. 돈을 그만큼 뿌리면 뭐래? 자식들이 인간이 덜 됐는데. 그래, 사망보험금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미리 넘기지 마. 그러다가 또 저번처럼 팽당하고 요양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 못 면해. 저것들 얼굴 봐봐. 저거 사람 얼굴인가? 아주 돈벌레 같은 인간들이구만. 그 훈수두는 말에 시모의 수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들에게 너희에게는 절대 안 준다며 소리를 꽥 지르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모에게 보험금이 있든 없든 알 바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 일이니 그냥 구경했죠. 좋은 구경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과 제 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친인척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몸소 알려주셔서 저희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 뒤로 고모님과 연락이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딱하고 웃기더라고요. 새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쫓아다닌대요. 셋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유산 나눠 가를 때보다 더하다고 해요. 시모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에도 도리어 화가 더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껏 무시하다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다니. 물론 보험금 받을 때는 시모가 죽고 난 다음이지만 그 전에 수급자 변경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고모가 몰래 알려주시기를 시모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없대요.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고모가 시모에게 이야기해준 거였고 시모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열심히 시모에게 돈을 쓰고 있으니 웃긴 꼴이죠. 저러다 사망보험금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착한 막내 아들에게 잘 좀 해줬으면 평생 잘 모시고 살았을 일을. 본인 고생길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있는 게 참 딱하다며 고모님이 한탄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싸움들에서 벗어나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들을 만나지 않으니 세상이 평화로워요. 남편은 결혼식에서 시모와 형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마음을 많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분들 덕택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의지되어줘서 고마운 상황이고요. 좋은 자식 내치고 하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식들만 남긴 시모가 참으로 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저희 집에는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쓰다 보니 쌓인 것들을 풀어내느라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